복잡하게 돌아가는 정치판, 그 판을 한눈에 읽어드리는 시간이죠. 윤태곤의 판,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정치권 이슈를 다루면 지금 빠뜨릴 수 없는 얘기가 이낙연 전 대표 귀국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아까 안민석 의원하고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의 화려한 귀국을 이렇게 얘기하고 왜 화려하다고 했냐면 귀국 장면이 진짜 화려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고통을 겪으시는데 저희만 떨어져 지내서 미안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톤이 굉장히 높았고 네. 내용도 구체적이라고 해야 될까? 셌어요. 근데 이 막 그림이요. 되게 제가 볼 때 이게 되게 클래시컬하다 그래야 되나? 되게 전통적이에요. 이런 게 옛날에 좀 거물급 정치인이 네. 외유라고 하는데 꼭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네, 외국 이제 뭐 갔다 오면. 학적을 올려놓고 이제 공부하다가 그치. 돌아오면 이제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네. 인천공항 이제 입국장 앞에 딱 마이크를 드는 게 되게 오랜만. 옛날에 이런 장면들이 꽤 있었는데 맞아요. 되게 오랜만에 본다 싶어요. 저도 저런데 취재 나가보기도 하고. 예. 제가 저런 정치인 귀국할 때 옆에서 이렇게 사회 보고 그런 것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요? 예, 그 제가 같이 옛날 일했던 분. 예. 그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네요. 클래시컬하다. 굉장히 전형적인 네, 네. 거물 정치인의 귀국 현장을 네, 오랜만에 봤다. 예.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저런 경우에는 계획을 갖고 옵니다. 한 달, 2달 정도에 대해 가지고는. 그러면은 뭐 보통 뭐 예컨대 부모님을 만난다. 예. 아니면 이제 선정을 방문한다. 아. 그다음에 상징적으로 처음에 어디를 간다. 그다음 누구를 만난다. 이 정도까지 짜놓고 오거든요. 네. 그 뒤에는 지금 뭘 하시는지 제가 기사로 잘 못 봤는데 이게 그걸 보면은 어디에다 무게를 싣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뭐 예컨대 부모님을 만나거나 선정을 방문하는 거는 그냥 이 당연한 루틴한 일정인데 어디를 방문한다, 누구를 만난다.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전국을 돌면서 강연을 네. 하는 강연도 강연 뭐 첫 정치. 번째는 어디로 가느냐 이런 거가 있겠죠. 뭐 예컨대 호남을 가가지고 네. 다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은 서울에서 뭐 지난번에 지역구가 종로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상징적으로 빵 크게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지 볼 필요가 있겠죠. 첫 강연은 어디냐? 네. 물론 오늘 그 현충원 참배 이거는 뭐 당연히 하는 그러니까요. 뭐, 예. 행보니까 성묘 가듯이 그런 느낌이니까. 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요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첫 강연지를 어디로 선택하느냐? 네. 그리고 처음엔 누구를 만나느냐. 처음에 누구 만나느냐? 네. 아까 안민석 의원은요. 이재명 대표랑 빨리 만나셔라. 예. 전화통화 말고 만나셔라. 네, 네. 그 통합을 같이 선언해야 된다. 뭐 투쟁 선언 같이 해야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민석 의원이나 그쪽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죠. 박지원 의원도 얼마 전 대표도 그런 말 했던 것 같은데 이재명을 도와야 된다. 그래야 큰 정치가 되는 거다. 근데 그거는 뭐 각자 생각과 제가 이제 이해관계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각자의 전략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힘을 실어서 이재명 체제를 더 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그게 민주당이 사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예. 이낙연도 힘을 바로 보태야 된다는 건데 글쎄 이낙연 전 대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예. 그 조금 전에 들었던 이 발언을 보면 말이죠. 이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그 맥락 속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라가 이 지경이 된 데는 내 책임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지경이 된 데는 내 책임도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를 이제 야당 정치인이 비판하는 거는 뭐 예상이 되는 건데 혹시 이게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 건가? 뭐 일타쌍피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중의적이고 이제 다의적인 거죠. 제가 이제 경선에 져서 죄송합니다. 경선에서 내가 이겼으면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렇죠. 그랬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건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이낙연 전 대표 본인은 직접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건데 받아들인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여 주면은 좋은 거죠.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타쌍피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근데 예컨대 이재명 대표 같으면은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입장이 바뀌어 있으면은 내가 져서 죄송합니다. 아예. 예. 그러니까 이게 스타일의 차이인 거죠. 그게 화법의 그러니까 차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그럼 행보는 이제 첫
방문지를 봐라. 뭐 네. 현충원 참배 이런 거 말고 첫 방문지, 네. 첫 뭐라 그래 만나는 사람을 봐라. 네. 요거를 지금 찍어주셨어요.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이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에 공부하고 뭐 거기 강연하고 이런 거 제가 조금 봤는데 보통 국제 관계하고 외교 안보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그걸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많이 이야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너무 경도되면 안 된다. 뭐 중국도 이제 실리를 해서 균형을 잡아야 된다. 뭐 심지어 이제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가 관여할 바가 없는 건데 왜 그러냐. 그런 식의 흐름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 힘을 싣는지 약간 다르게 나갈지 그것도 봐야 되겠죠. 약간 다르게는 어떤 방향이요? 과하게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음. 뭐 친중처럼 보인다든지 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지금 단식 시작하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과하다라고 할지 그게 보통 우리가 생각했던 이낙연의 약간 그 느낌과 궤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현재 민주당 주류하고 각을 세울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면에서는 차별화를. 근데 그게 약간 위험한 게 까딱하면은 네. 뭐 수박이냐, 네, 뭐 네. 저쪽 편이냐 그런 공격을 또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공격 당할까봐 또 뭐 비슷한 이야기 하면은 뭐 왜 왔냐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거고 선택의 문제인 거죠. 그 고민에 놓여 있겠군요. 네. 그러면은 차별화를 약간 당 주류와 네. 친명계와 차별화를 약간 두고 갈 것이냐, 그렇죠. 아니면 같이 갈 것이냐의 고민에 서 있을 것이다. 추천을 해주신다면,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좀 다르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뭐 제가 이야기해 본 바도 아닙니다만은 또 차기 대선에 대한 생각을 하시겠죠. 당연히 총선 일단 그럼 불출마 이분은 선언했으니까. 이제 앞으로의 이제 그 정치 조망과 계획이 10년, 20년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2년, 3년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시점에서 지금 당 주류하고 좀 다른 길을 걷지 않으면은 뭐 앞으로는 예컨대 내가 지금 협조를 했다가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다면 그때 또 이렇게 나서겠다. 그래야지 협조한 것이 명분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그게 이제 맞다 틀렸다라고 할 건 아닌데 그러기에는 글쎄요.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을까 싶으네요. 차별화를 하고 근데 차별화에 나서는 순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수박 이야기가 나오기 그거는- 시작하면서 당내 예. 공격 뭐 이런 거 비판 그거는 이제 강성 이낙연이라면 극복하고 돌파해야 될 문제지. 아, 그 수박 이야기 듣는 게 겁나가지고 뭐 숙이고 나선다? 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정치인으로서 어떤 다시 존재감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네네. 같은데 네.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논평을 들으니까 이낙연 계라고 불리는 이른바 친낙계라고 불리는 분들의 행보가 제가 쫙 떠오르네요. 네. 최근에 그 귀국 후에 그분들의 인터뷰를 쭉 보면 이낙연 악마화를 멈춰라. 소위 이제 개혁의 딸이라고 불리는 그 개딸 이 지지층의 이 도 넘은 행동 멈춰라. 이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내고 있어요. 네네. 친낙계에서. 그게 그 이제 얘기는 뭐 결국 사전에 정지 작업일 수도 아. 있는 거겠죠. 예. 그렇게 맥락이 좀 그리고 읽고 보니까 이제 읽히네. 뭐 비명계라고 하나 여기도 이제 뭐 이낙연 전 대표 가까운 사람이 있고 그냥 조금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 분들의 생각은 이럴 거예요. 민주당이 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빽 해가지고 이낙연으로 간다? 그거는 또 아니다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죠. 대표적인 게 조응천 뭐 의원인 그죠. 것 그럼 같네요. 그분들한테도 뭔가를 보여줘야 될 필요가 아.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바뀌었다. 어허. 좀 더 혁신적이고 좀 더 뭐랄까 포지티브하고 좀 더 액티브하다.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그분들에게도 그렇죠. 친낙계가 아닌 그분들에게도 네. 보여줘야 된다. 네. 따라서 약간 차별화로 갈 것이다. 아니 가는 게 맞는데 가는 게 뭐 맞다. 모르겠어요. 이분 이제 캐릭터를 볼 때. 예. 그 아까 첫 만남을 누구랑 하느냐 잘 보라 네. 그러셨잖아요.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첫 만남의 대상이 이재명 대표, 이재명 현 대표이냐 아니면 저기 계시는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네. 대통령이 되냐 요것도 관전 포인트네. 그렇죠. 보통 막 이런 것도 막 시나리오들을 짜보거든요. 저 같으면은 이럴 때 이제 1번은 약간 비정치적인 이제 신선한 인물. 아.
걸로 하고 약간 그래서 정치적 기물 조금 빼고 뭐 그렇게 갈 것 가는 같은데 방법? 모르죠. 예. 다 이야기가 있을 거고 근데 문 대통령 만나는 게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문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도 만났죠. 그러네. 뭐 당의 사람들 자주 네. 만나고 있죠. 얼마 전에 만나니까. 조국 전 장관도 만났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도 만나고 또 비명계 뭐 박용진 의원이 다 네. 오면 다 만나고. 근데 네.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 이렇게 귀국했는데 안 만나면 기사예요. 음. 왜 이낙연만 안 만나냐? 안 만나 줄 리도 그러니까요. 없고. 그러니까요. 네. 만나면 크게 이제 뭐 논쟁거리가 없으니까. 예. 그러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먼저 갈 가능성이 한 1% 더 크다. 근데 이제 또 물리적 거리가 머니까 저 같으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날 수는 없는 거고 그럼요. 이게 오래 안 만나면은 또 무슨 이제 설왕설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곧 누구를 만나느냐 이거 한번 보시고요. 민주당 얘기 조금만 더 해보죠. 혁신위 김은경 혁신위의 첫 번째 안건 불체포 특권을 서약하자. 요거에 대해서 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금 꺼리는 것 같아요. 권칠승 대변인의 어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체포 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고 또 비회기 기관을 확보해 영장 실질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중 체포 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습니다. 잘 보세요. 비회기 중에는 영장 실질 심사 받으러 가겠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지금까지는 근데 쭉 국회를 열었으니까 휴일도 열고 했으니까. 회기 중에 만약 올 경우에는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 여태까지 그랬잖아요. 네. 그럼 여태까지와 다르게 하려면 회기 중에 올 경우 가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저 권칠승 대변인 발언을 보면 그러면 가결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하게 하겠다 그런 거죠. 결국 혁신위의 첫 번째 안건은 100% 수용하기는 어렵다로 정리가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잘 모르겠는 게 혁신위가 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쫙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패키지로 탁 던져가지고 받아라 이런 경우도 있고. 예. 근데 이번 혁신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걸 받으면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그런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차곡차곡 올라가는 식으로. 예. 근데 그리고 혁신위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예. 그 연설에서 말했기 때문에 부담이 낮아졌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뭐 이 정도는 받지 않을까? 하고 던졌는데. 라고 했는데 어렵겠죠. 저는 여기서 이제 보는 게 이재명 대표의 행보예요. 여기서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면서 다 같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합시다 쪽으로 이렇게 좀 권할지 네. 아니면 그냥 가만히 흘러가는 대로 있을지 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런 게요. 자, 혁신위를 이제 꾸리는 게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여기도 뭐 이제 친명이 좀 많니 작니 뭐 이런 논쟁까지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일단 뭐 이 혁신위를 반명 비명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예, 예. 친명까지는 아니다 음. 정도의 이제 이야기는 있지만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혁신에서 이런 안은 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막 반대를 강하게 하는 사람들은 또 이재명 대표 가깝다고 인식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강경 당원들이라든지 예. 뭐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만은 뭐 송영길 전 추미애 대표. 뭐 이런 분들 예, 특권 포기하면 안 된다. 그렇죠. 뭐 여기는 검찰이랑 강하게 싸워야 되는데 투항하면 이게 안 된다. 뭐냐. 그러니까 그러면 제 3자가 볼 때는 아니 그래 그럼 이재명 당신의 입장은 뭐야? 내가 포기하는 거 말고 당 어떻게 하자는 거야.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답을 못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여기서 1호 안건이 꺾이면 혁신이 무용론 이미 나오고 있는 혁신이 무용론에 힘이 확 실리면서 그쪽으로 막 그 뭐 있으나 마나네 한 발짝 그러니까요. 반발짝도 못 나갔네. 제 생각에는 이런 거를 이게 이제 이렇게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게 통념적으로 볼 때는 이 대표하고 이 대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안이라고 인식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걸 이제 통과시키면 그다음 예를 들어서 뭐 당원권 강화하자 이런 걸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아까 이거 하지 않았냐. 근데 여기서 이제 꺾여버리면은 그 두 번째 스텝으로 나가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이재명 대표는 어느 쪽 행보를 택할 것 같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전략적으로 보면 혁신위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걸 관철해야지 그다음에 두 번째 것은
뭐 예컨대 조금 비명계라든지 아. 현역 의원들이 불편할 수 있는 것들을 던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꺾여버리면 그쪽 진도가 못 나가는 거죠. 이낙연 전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 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은 아주 재밌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예. 그러니까 저는 이낙연 대표가 첫 번째 어떤 행보를 할지가 되게 궁금해요. 네, 그럼 네. 이분이 이제 이런 길이가 네. 방향성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네. 걸 좀 알 수 있는데 뭐 제 책임이 있습니다. 그다음 현충원 가서도 비슷한 이야기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나라가 위기고 민생에 향해서 이제 뭐 온 힘을 쏟겠습니다. 그걸로는 알 수가 없는 거고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봐야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태곤의 판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어제 어떤 기사가 정치권에 좀 화제였냐면 윤희숙, 한동훈, 원희룡 자객 공천이 뭐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국민의힘 쪽 기사로 나왔어요. 이건 저도 뭐 제가 월간지에 글을 한 번씩 쓰는데 그분들을 이제 전략적으로 배치할 거다라고 썼는데 그건 말 자체 틀린 거예요. 자객 공천이라는 건요. 네. 조금 이렇게 존재감이 약하거나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한테 이렇게 가는 걸 자객 공천이라고 해요. 예전에 이제 그 청년 정치인 손수조 후보라고 대학 막 졸업한 예, 여성. 문재인 대표가 정치 출마했을 때 내가 붙겠다.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자객 공천이라고 하는 건데 한동훈 원희룡을 뭐 누구한테 자객으로 저 인천 계양으로 보내나? 그건 이제 말이 안 맞는 거고. 그러니까 한동훈 원희룡 윤희숙 같은 분은 수도권에서 포스트로서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전략 공천. 그렇죠. 네, 이게 전략 공천이라기보다 전략적 공천. 전략적 예컨대 공천. 이 세 사람은 좀 지역구도 현재 자유롭기 때문에 뭐 종로다. 예컨대. 뭐 아니면 요즘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강남 지역을 약간 비례대표 비슷하게 쓰는 게 좋지 않다. 오히려 강한 사람이 가서 전체 흐름을 이제 이끌 수 있게 하는 게 맞을 거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예컨대 뭐 강남 아니면 종로 네. 아니면 험지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배치를 하는 포스트 거지. 하나씩 그렇죠. 꽂는 방식. 그러면은 지난번 총선에 비해 가지고 분위기 많이 바뀔 수 있죠. 수도권이.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수도권에 집중 포진시킬. 그렇죠. 근데 수도권에 험지가 많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거의 험지죠. 근데 거기에 나가라 그러면 한동훈 장관이 받을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건 이제 본인의 판단과 의지가 중요합니다. 네. 근데 말도 안 되는 험지가 있고 네. 사실은 좀 괜찮은데 지난번에 되게 밀렸기 때문에 내줬던 데가 있고 그런 판단을 뭐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라고 나눈다면 4급지까지는 어렵겠지만은 네. 한 2급지까지는 갈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런 분 정도면. 김기현 대표가 검사 공천은 절대 없다. 또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검사 공천 절대 없다. 왜 내 말 못 믿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공천 있을 거야. 전직 검사 공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태경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총선 망한다. 또 이런 그러니까 얘기 이게 되게 딜레마적인 건데요. 검사 공천을 많이 하려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으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간판만 붙이고 가면 다 된다. 예. 라고 하면은 뭐 검사 공천 많이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 괜찮아졌습니다만은 우리가 내년 총선을 내다보기 되게 어렵습니다만은 엄청나게 좋아질 거로 보진 않잖아요. 좀 잘 될 경우에 한 45% 안착. 국민의힘에서 희망 회로를 돌릴 때도 그런 거니까. 그렇죠. 지금 지지율이란 게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그거는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뭐 전직 검사라고 하지만은 예컨대 뭐 원희룡 권영세 이런 분들까지 전직 거기 검사라 넣긴 그런 걸 그렇고, 전직 검사라고 하는 건 그렇죠. 아니지만 한동훈 장관도 이 검사 출신이지만은 네. 거기는 검사 공천의 급을 일단 넘어선 넘어섰다. 거죠. 그분들. 그 측근들 중에 캠프에서 함께하고 지금은 다른 직함을 맡고 있지만 네. 사실은 캠프 합류하기 직전까지 검사였던 그렇죠. 그런 그 분들, 측근들 예, 그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 저도 이게 좀 이야기를 해보면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좀 핵심적인 이제 분인데 대통령 생각도 그렇지가 않다. 일단 많지가 않다. 대통령 생각은 좀 인지도도 있고 경쟁력도 있어야지 뭐 네. 검사가 뭐고 나간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분이 이야기한 게 한 명도 없게 하겠냐. 하지만 10손가락도 안 되고 5손가락? 될까? 흔히 방금 말씀하신 예, 그런 예, 예. 수준의 이제 검사라고 예. 하는 분들. 5손가락 정도 예. 되고 만약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말하는 것도
그런 기류라든지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제가 싶어요. 궁금한 게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의 생각과 용산 생각이 지금 다른 건가? 김기현 대표가 반기를 든 건가? 아니면 같이 가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떤 포장지를 씌우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네. 김기현 대표는 내가 당에서 네.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게 아하.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고, 의미인지. 예. 근데 이제 용산의 이 가까운 분들의 생각 중에는 대통령 생각도 애초에 무슨 수십 명 이건 아니었고 아니다. 대통령이 검사들은 대통령이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어허. 대통령이 볼 때 이게 뭐 경쟁력하고 네. 선거에 나갔을 때 이 정치를 할 만한 사람이 숫자 그렇게 많지 않다. 어. 물론 뭐 봐야 알지만은 그렇고 김기현 대표는 근데 이게 이제 약간 고민거리가 하나 생길 거예요. 어떤 거요? 지금 이제 뭐 차관 인사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 네, 않습니까? 그중에 장관 한 명은 바뀐다면서요. 네, 장관, 통일부 장관요. 바뀌면 당에 오실 거 아니에요. 아, 권영세 장관 그만두고. 네, 그렇죠. 출마하죠. 원 장관은 원래 무게감도 예. 높고 예. 내각에도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가깝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그 약간 사람들 관심도가 쏠릴 수 있죠 그쪽으로. 아, 그분이 견제가 될 거다. 그러니까 신경 쓰일 뭐 거다. 견제라기보다 신경 계속 쓰이는 거예요. 뒤통수가 따끔따끔한. 야, 아, 네. 5분 괜찮으세요? 예, 예. 자, 여기서 일단 본방송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 인사 나누고 윤태곤 실장님이 한 5분에서 10분. 괜찮으세요? 네. 5분에서 10분 내주셔가지고. 아니, 왜냐면은 권영세 전 장관, 이 전 장관이죠. 그만두셨으니까. 권영세 전 장관 이름이 딱 나오는 순간 시간이 다 돼가지고. 거기까지 들었는데 그냥 보내드리면 너무 궁금하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랬나. 그러니까 권영세 전 장관의 당으로의 컴백이 김기현 대표에게는 신경 쓰이는 무언가일 것이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일단 지금 이제 내각에 있는 분들 중에 출마할 분들이 많잖아요. 예. 뭐 원희룡. 원희룡 장관은 뭐 기본인 거고 한동훈. 뭐 한동훈, 박민식 뭐 이렇게까지 박민식. 저는 할 걸로 보는데 이분들은 좀 있다가 들어온다 그런단 말이에요. 당으로. 예. 그 대통령 뜻이래요. 혼자 오잖아요. 혼자 와요. 몇 달 전부터 이야기했대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오케이를 한 거니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권영세라는 분의 상징성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 이준석 전 대표랑 뭐 이야기를 하다가 김기현 대표 이야기하는 중에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를 뭐 많이 신뢰한다. 예. 그때 이제 윤심 논란이 한참 나올 때예요. 예. 근데 이제 대통령이 선거 때 보면은 선배라고 부르는 사람이 당에 2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대선 치를 때 네. 선배라고 부르는 네. 사람 누구예요? 김기현, 권영세. 아, 서울법대 선배. 예. 그리고 권영세 전 장관하고는 뭐 고시원인가 도서관인가에서 공부도 같이 했대요? 하고 이제 뭐 서클 활동. 김 선배, 권 선배, 그렇죠. 영세 선배, 기현이 선배. 뭐 기현이 선배까지는 잘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모르겠지만. 선배라고. 선배, 예. 선배라고 부를 정도의 신뢰를 주는 사람이 중에 거기다가 있었다. 지난 대선 때 그 김종인 위원장 막 나가고 막 그럴 네. 때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딱 틀어져가지고 안정감 있게 선거를 치렀죠. 권영세 장관이. 그렇죠. 막 본인이 이렇게 맞네. 나서지도 않고 네. 그 딱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권영세 장관은 대통령들이 다 좋아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맞아요. 되게 좋아했고 젠틀하고 막 나서지 않고 예. 차분하게 챙기고. 약간 뒤에서 네. 백그라운드처럼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주는 그렇죠. 스타일.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당으로 온다. 출마하려고 오는 거고 예. 자기 지역구에서 당연하게 이제 자기 지역구를 지켜야 되겠지만 그 이상의 혹시 롤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느낌이 이 찐 윤핵관들하고 또 약간 다르잖아요. 약간 결이 다른 느낌. 약간 더 품격? 뭐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이 좀 기분 나쁘잖아. 찐 윤핵관들이 기분 나쁘시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요. 하여튼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니까. 그러면은 이분이 뭘 안 하더라도요. 네. 원래 있는 사람은 자꾸 신경이 쓰이게 마련이에요. 이렇게 당에 태양이 두 개가 되는 그렇죠. 느낌 같은 뭐 걸. 김현정 앵커 뭐 쪽에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되게 이제 또 괜찮은 어디서 하던 사람이 옆에 회사에 와 있으면은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저는 좋은데. 예. 나 휴가 맘대로 가겠다. 네. 막 이러면서. 아무튼 당에 태양이 두 개 뜨는 뭐 느낌을. 태양까지는 아니지만은 예, 그런 뭔지 알겠 예, 느낌 알겠어. 존재감이 큰 사람이 들어온다는 자체가 하하. 예.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와 용산이 지금 총선에 대해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고 네. 다만 권영세 정관의 컴백이 오히려 김기현 대표는 신경 쓰일 것이다. 그리고 보세요. 이제 아까 뭐 원희룡
한동훈, 윤희숙 뭐 전략적 공천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수도권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사무총장, 여의도 연구원장 뭐 이런 쪽에 수도권 의원이 저기 부총장 한 명 있네. 배현진 의원. 예. 빼고는 사무부총장. 서울 수도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네. 그러면 이런 수도권 전략을 짤 때 당연하게 상의를 한다든가 예, 그런 것도 예. 하지 않겠어요? 그렇군요. 상의 안 하면 이상하죠. 그렇군요. 아까 그 검사 공천 뭐 대거 검사 공천 하려고 그래도 측근 중에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셨는데 한 네. 5손가락이라 그러셨는데 그 5손가락은 어쨌든 공천을 한다 쳤을 때 험지로 갈 가능성 거의 없잖아요. 그럼 뭐 대통령의 저 지지율과 이런 예. 것에 따라서 다르겠죠. 아니, 그분들을 제가 볼 땐 험지로 보낼 것 같지 않아요. 측근을 험지로 가라 그러면 이분들이 안 가지. 그럼 결국 어디로 가느냐? 좋은 데로 안 갈 가겠지. 수도 있죠. 안 갈 수도. 아예 안 가거나 예. 험지로 가라 그러면 안 가거나 아니면 결국은 PK, TK 근데 좋은 데로 가자. 대통령 면을 세우기 위해서라도요. 예. 한두 명은 험지까지는 아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2급지 정도는 가줘야 그게 다시 대통령 면이 서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맞죠. 화랑 관창, 방굴 이런 화랑들이 예. 다 김유신의 조카, 예. 조카사위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이제 국면을 바꿨잖아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이제 부산, 대구 이런 쪽의 현역들이 좀 떨고 있지 않겠느냐. 물갈이가 있지 않겠느냐. 요게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한 거고 신당 얘기 잠깐만 할게요. 금태섭 신당에서는 편의점주 협의회 회장이신가요? 네. 그분 회장은 아니고 회장은 아니세요? 상징적으로 이제 글도 많이 쓰시고 박대중 씨. 하니까 예. 그분을 영입했고. 되게 신선했어요. 저는. 예. 좀 저도 뜻밖이었어요. 네. 편의점주를 1호로 영입했다. 1호에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건데. 네, 이분이 편의점주인데 원래 경력이 전남대 총학생회장을 했고 그 총학생회장 때부터 주류 운동권, NL 운동권에 이게 반대하는 새로운 학생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그 이후에는 이제 북한 인권 운동을 좀 하시다가 예. 이제 생활 전선에 뛰어든 분이니까 곽대중. 예. 예. 그리고 필명은 이제 봉다로로 알려져 봉다로. 있는데 되게 글 잘 쓰시고 통찰력도 있고 그 국민의힘 민생 119인가 거기 위원이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어제 뭐 해촉됐다 만다 해가지고 또 좀 이렇게 논쟁이 있던데. 국민의힘에 지금 그러니까 뭔가의 조직의 외부위원처럼 그렇죠. 있는데 네. 여기 들어가니까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던 거. 그 캡처 있나요? 뭐 이분이 처음에는 캡처를 괜찮다 공개하셨던데. 그러다가 뭐 뒤에는 회의는 나오지 마라 이런 말 올려놓고 그래서 이제 뭐 곽대중 그런 게 씨가 어디 있냐. 예. 기분 나빠가지고 예, 화가 그 나서. 문자 메시지 조수진 의원하고 주고받은 걸 공개해 버렸어요. 아니, 이런 식으로 솔직히 왜 문자 해촉이 그랬을까? 어딨냐 네. 뭐 이런 식으로 했던데 지금 당장은 제가 보여드릴까요?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뭐냐면은 제가 캡처 어제 올린 기사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예요. 땡겨 보시겠습니까? 요거는 저한테만 온 게 아니라 어제 기사로 네. 곽대중 씨가 다 공개했어요. 자신의 저도 SNS에. 봤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제 본 건데 이렇게 곽대중입니다. 긴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오전에 적당한 시간 알려주시면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라고 조수진 의원한테 보냈더니 조수진 의원이 네 회의 후에 말씀드릴게요. 민생 119 사퇴 등 민생 119가 그 조직이에요. 사퇴 등 다른 언론 대응 없이 특위의 이름은 올려두지만 회의는 안 나오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생특위는 외부의 경우 당직과 관계없는 것으로 안다고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매우 서운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개해버린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국힘이 이런 부분이 되게 실무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부분인데 참 계속 이게 구멍이 나네요. 그런 부분이. 신당 입장에서는 차라리 잘 됐죠. 한 번 더 이렇게 마케팅 한 번 더 화제가 할 되네. 수 있는 우리를 이렇게 견제한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편의점주이신 곽대중 씨가 신선한 영입이기도 하지만 인물난 겪고 있는 건 아니냐? 유명 스타, 더 뭐 이목을 모을 만한 셀럽이 함께하지 않는 인물난 아니냐 이런 얘기도 그 나왔거든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은 거대 정당들도 지금 영입 뭐 이런 이야기 잘
못 하잖아요. 그건 선거가 너무 멀기 때문에 직접 출마자들이 이렇게 벌써 나오기는 쉽지가 않고 또 거기다가 뭐 예컨대 어떤 기업이라든지 자기 영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나오기에는 너무 빠른 면이 있죠. 그렇게 두 가지가 보시는군요. 다 있는 거죠. 예. 양양자 의원의 신당도 출발을 했는데 네.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서강대 철학과의 최진석 교수가 대표 발기인 맡았고 뭐 재계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참여하셨더라고요. 재계에서도 좀 테크 쪽에 그렇죠. 있었던 네. 양 의원이 최진석 교수는 사상적 멘토로 알고 있고 그 테크 쪽에 합류하신 분은 양 의원이 이제 삼성에 다닐 때 상사 항사인데 이제 이끌어준. 가까운 예. 가까운 분이군요. 자, 신당의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얼마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큰 쪽이랑 그러니까, M&A 예. 되는 거 아니냐? 공간은 있어요. 공간은 있는데 그럼 여기다 벽을 쳐가지고 네. 이 물이 못 넘어오게 우리 공간에 딱 칠 수 있는 벽을 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세요? 이건 뭐 신당보다 양쪽의 영향에 돼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양당의 지금 메시지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있는 게요. 제가 양당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속마음은 어쩔지언정 우리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벌어지는 일이다. 네. 반성하고 성찰하고 더 혁신하는 계기로 삼겠다 이래야지. 우리가 인기는 없지만 제대로 안 될 거야. 뭐 정치 하루 이틀 해봤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참 국민들 듣기에 별로 좋지 않다. 내 속마음이 사실 저기 되겠어 했다 그 말 들으면은 욱해가지고 진짜 찍어주고 싶게 하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왜 거 있잖아요. 그럴까? 양당에서 항상 하는 얘기는 아유 지금은 중도 무당층 맞지만 선거 임박해 보세요. 사표 만들기 싫어서 그 40%가 쫙 갈라져서 양당으로 옵니다. 이 얘기 저도 항상 일부 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도 예. 그분들은 하면 안 자꾸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진짜 제가 속으로 좀 쫄리긴 쫄리나 싶기도 해요. 이렇게 꿈틀꿈틀거리는 신당 움직임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이게 그 주요한 거는 이렇게고, 그다음 뭐 작은 아젠다형 정당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네. 뭐 보도도 안 되는 이런 게 있을 건데, 지금 선거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큰 틀에서 바뀌기는 어려워 보이고 안타깝지만, 근데 이게 그 두 가지는 분명한 게, 지금 이렇게 하는 연동형 비례에 대한 큰 틀은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당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근데 위성정당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네. 또 안면 몰수하고 위성정당 할 거냐. 아유 설마 그거 못하지. 근데 그러면은 연동형 비례가 있는데 위성정당 못 한다면 네. 그럼 꽤 공간이, 제도적인 공간도 있을 수가 있죠. 연동형 비례제가 그대로 가는데 지난번처럼 꼼수 위성정당을 못 만드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렇죠. 국민들 눈이 있는데 설마 그걸 또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공간이 열릴 거다. 네, 그게 뭐 이른바 조국 신당이 네. 생각하는 공간도 있고, 또 뭐 지금 보도로는 안 올라오고 있지만 늘 이제 뭐 기독교 정당 이런 것도 좀 있거든요. 과거에 한 2.8% 네. 거의 문턱까지 갔었어요. 그럼 이 3당들도 그런 공간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이 3당 입장에서 그런 게 좋은 게, 국민들 생각할 때 저기가 될 수 있겠다 싶으면 투자가 가거든요. 앞서 아까 뭐 리딩방 이런 이야기 나왔던데 안 된다 싶으면 안 가는데 된다 싶으면은 간다는 거죠. 리딩방 얘기를 여기서 왜 하시나요? 잠깐 연결이 안 됐어요, 제가. 정치의 리딩방을 자칭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치. 정치 리딩방 네. 있지. 맞아요. 그 하나만 더 하고 가죠. 어제도 좀 다뤘습니다만 송영길 전 대표가 뭐 뉴스쇼, 그러니까 섭외를 정말 오랫동안 많은 언론이 했는데 계속 안 나오셨어요, 이분이.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프랑스로 온 언론이 다 접촉했습니다. 그런데 전화 안 받고 문자 대응도 안 했습니다. 전혀 접촉 안 하다가 뉴스쇼 또 뭐 KBS의 더 라이브 나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요사이에 왕성하게 언론 접촉을 하고 메시지를 내는데, 제가 어제 신문 칼럼도 썼어요. 그러셨어요? 네. 근데 메시지가 또 뭐랄까요? 그냥 논란을 만들어내는 굉장한 이제 이런.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제가 그때 두 가지가 그게 팍 들어오던데, 이 태블릿 PC 이야기한 거. 저는 사실은 그게 조금 이제 뒷얘기를 좀 하자면,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자신을 지금 빨리 소환하지 않는 이유는 검찰이 이거 증거 조작하고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태블릿 PC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앞에 그 얘기만 듣고
고 태블릿 푸시 얘기가 그 국정농단 그 얘기를 하시는 건지 모르고 넘어갔어요. 이때 한 예로 그걸 들었던 거더라고요. 이야기를 쑥쑥쑥 하는 와중에.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심지어 저기 그 변희재 씨하고 같이 손잡고 장외 집회도 하던데요. 아, 예. 그러시군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의아한 거죠. 태블릿 PC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의 주요 증거였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검찰 탄핵의 증거 근거를 조작의 이렇게 사례로 주장하면서 쓴다면 좀 이제 일부 태블릿 PC도 조작됐고 탄핵의 근거는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강경 보수층하고도 손을 잡더라고요. 그리고 저 노회찬 전 대표 요소 가가지고 예, 대선 패배. 그게 참배할 수 있는데 형님이었다면 단일화 해줬을 건데 심상정이어가지고 안 해줘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 이거는 그 민주당 쪽의 강성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속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이야기도 하긴 해요. 국회의원들도 속으로 하면 아니 정의당이 대선 때 우리 밀어줘야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대놓고 말하는 사람들은 잘 없거든요. 예. 그 이야기는 이제 자 앞서서 태블릿 PC 하는 거는 이제 우돌 예. 오른쪽으로 돌격 예. 좌충 왼쪽으로 아, 충돌 아, 좌충 우돌하는 핵심의 이것은 검찰에 대한 반대 전선 그리고 그날 방송에서 제가 하나가 귀에 더 들어왔다는 게 조국 최성의 가스라이팅 조국 유동규의 가스라이팅한 해가지고 이재명 그다음 여기 이정근의 가스라이팅 했었나 그러니까 새로운 서사를 그리는 거죠. 아. 조국 이재명 송영길로 하는 3대 검찰의 희생자. 그럼 송영길 대표 이야기한 건 좌충 우돌 우고 좌고 간의 반검찰 전선으로 우리 다 모이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괴이하기만 한 소리가 아니라 본인은 그 전략을 가지고 있는 예. 것이다. 그러니까 좌든 우든, 네. 그러니까 국정농단에 반대하는 쪽이든 뭐 찬성하는 쪽이든 누구든 반검찰이면 다 모여라라는 뜻을 품은 것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 설마 증거 조작 얘기하는데 태블릿 PC 그 태블릿 PC 연습냐라는 분들이 그때도 문자에 꽤 있었는데 그거였습니다. 아, 이렇게 해석을 정치판 해석을 하고 넘어가기로 하지요. 몇 분 지났어요? 지금? 몇 분 지났어요? 네. 한 15분 했어요? 예, 5분에서 10분 약속은 살짝 넘은 것으로 여기서 인사드리죠. 아, 윤태원 실장님 책 그때 북콘서트 잘하셨어요? 네, 잘 했고요. 잘 이제 팔려요, 책은?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뭐 기사 보도는 많이 나오는데 이제 좀 강연이나 이런 거를 네. 좀 해볼까 하고요. 제가 뭐 이렇게 우리 김현정 앵커한테도 당부드리고 혹시 보신 분들은 예, 예. 예, 리뷰도 많이 작성해 주시면 에세이. 감사하겠다. 예. 좋은 책입니다. 책 제목이 좀 네, 어려워요. 괜찮은 아빠이고 싶어서. 괜찮은 아빠이고 싶어 요가 아니라 네, 싶어서. 예. 제가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여기까지 네. 윤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